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시즌즈. 광주 전남의 작가들 대주제이고요. 오늘은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된 작가 한강의 작품 그리고 작가 이야기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한강 작가 이야기할 거라고. 네. 예, 어떤 작가입니까?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제나 들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인도 감동을 시켰고 어떤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국가폭력, 그들의 아픈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역사적 현실, 그것들을 지금 이 시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작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줄로 요약이 되는군요. 일반적으로 작가하면 글을 잘 쓰면 되는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가들은 그 시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시대를 외면한 작가는 진정한 문학인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일명 합당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문학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진정한 작가는 현실을 떠난 세계를 노래해야 된다 혹은 써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 작가라고 또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을 쓰는 또는 그런 작품을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야 문학이 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씻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현실과 또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또 문학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저희는 더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작품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한강은 이제 우리가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중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친숙합니다. 네. 예. 그리고 효동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 게 아버지의 이조. 제 아버지가 또 누구냐 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는 소설가 한승원 선생입니다. 예. 교직에 종사하시다가 소설 쓰기를 병행하셨는데 이제 막내 고모가 결혼을 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이 큰 어깨의 무거움을 내려놓게 되니까 전업 작가로서의 이제 한 길을 가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서울로 이사를 하시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한강도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로 이주했다고 해서 광주의 기억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그 소감문에 그걸 담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에 대한 첫 기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품을 쓰는데 가장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8살 때 어느 날 학원을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근데 학생 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24명이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팔 종아리에 스며드는 젖음을 느끼는 순간 문득 깨달았대요. 무엇을? 나 어깨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너편에 비를 피하고 있는 친구들 각자 고유의 나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그 어린 나이에 느꼈다는 거죠. 8살에. 네. 그리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1인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순간에 경험했다.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아직 느껴보지 못했던 그 1인칭 이야기를.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광주에서 초등학교 다니던, 그러니까 8살이니까 1학년이잖아요. 그 순간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 저는 이걸 중요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점.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 어떤 그 하나의 장면? 예.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못과 이제 특히 소년이 온다와 결합을 시키면 광주의 경험, 첫 기억, 그 다음에 광주 사진첩의 경험이 중첩되어서 소년이 온다를 쓸 수 있게 한 토대가 아니었을까. 이건 이제 제가 전적으로 저의 주장입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강 작가가 8살에 1인칭이라는 시점을 알게 됐다면 네. 그래서 그게 책에 시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3인칭 시점도 좀 나오고 2인칭 시점도 나오고 1인칭 시점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소년이 온다는 사실 많은 분이 느끼실 거예요. 처음 한 번 읽어서 시점 때문에 이게 읽기가 너무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게 이제 3인칭 시점으로 써진 작품이어서 그렇고 그게 또 이게 작가의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온다가 된 거예요. 네. 네가 온다. 소년 네가 온다. 지금 여전히 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화 시킨 거죠. 네, 맞아요. 그게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 그게 이제 작년 12월 3일에 계엄과 너무 이 노벨 수상 시상식과 많은 부분이 겹쳐졌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된 거죠.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 기쁜 날을 마음껏 즐기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게 많이 아쉬워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네. 사실 세계적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또 감동을 시킨 작품이었는데 네. 정작 우리는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충분히 축하해주고 또 우리들 또 그 기쁨을 동시에 다 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저도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성정이 또 한강 작가의 본인의 성적이 워낙 조용하고 그리고 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을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요. 그건 맞습니다. 넘나들면서 네. 그 하나하나 퍼즐도 맞춰가면서 네. 하나의 광주의 5월이라고 하는 그것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니까. 영화 한 편이 후다닥 지나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한강 작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년이 온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다 안 읽으신 분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읽어도 책은 아마 이제 다 꽂혀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주인공은 동호입니다. 동호. 예. 그리고 동호의 친구 정대. 정대의 누나 정미.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정대의 누나인 정미 누나가 이 항쟁 기간 동안에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친구 정대하고 동호가 같이 누나를 찾아서 나섰어요. 근데 정대도 사망하게 된 거죠. 희생된 거죠. 네. 그래서 동호는 이 정대를 찾기 위해서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다가 이제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은숙이 누나와 선주 누나를 만났는데 이제 누나들이 오늘 하루만 여기 좀 도와줄래?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상무관에 시신 안치가 되면 관리하는 역할을 맡죠. 초도 켜주고 누군가 내 자식, 내 동생, 내 누나 이렇게 찾아오면 시신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 이걸 없애기 위해서 초를 켜고 초가 또 짧아지면 초를 바꿔 끼우고 그리고 진수형이 주문하는 일들을 계속 도와주죠. 이제 이 준수형은 또 관이 부족하면 관을 이제 시내에 다 이렇게 주문하고 그러면 이제 이 동호는 형 초가 곧 떨어져요. 뭐 이러면 또 형이 또 진수 형이 또 그걸 다 준비해서 갖다 주고 그러면 카운팅하고 시신이 몇 구 들어왔는지 또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 태극기를 덮어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동호가 함께 하죠. 한강 작가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맞아요. 세계에서 노벨 작가상을 준 높게 평가한 어떤 면을 그렇게 좋게 봤을까요?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소년이 온다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큰 서사의 중심에 있고 그 이전에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맨부크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네. 유럽 전역을 또 휩쓸어서 우리들도 굉장히 기뻤었는데요. 예. 그게 사실 우리 정서와 문화에는 굉장히 좀 문화적인 충격을 준 작품이에요. 맞아요. 내 작품을 작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윤리의식으로 그걸 바라봐서 네. 이게 뭔 작품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죠. 아주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폭력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짓이겨 놓는지 이걸 정말 섬세하게 온몸을 녹여서 문장 하나하나에 그게 다 녹아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세계인이 그리고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글을 전혀 대상에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세계인이 깜짝 놀랐죠. 그 진가를 심사위원들이 알아챈 거죠. 아, 그렇군요. 한강 작가는 소설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시로 먼저 등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학인의 출발이 시에 있습니다. 시에. 아, 네. 93년에 시로 먼저 등단했고 94년에 소설로 이제 신춘문예 당선이 되면서 네. 소설가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시인 그러면 생소하고 소설가 한강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 네, 시인으로 낸 시집도 있습니다. 서랍에 네. 저녁을 넣어두었다. 제목도 심상치 않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네. 저희가 이 시 한 편을 언제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이따 말미에 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반을 낸 가수이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유희열이 한동안 운영했었던 모 방송국에 거기에 출연해서 노래도 한 적도 있어요. 저도 봤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시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는 운율, 리듬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산문시여도 그 안에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호흡과 연관되어 있고 예. 또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이 또 그걸 읊조리다 보니 노래가 되었고 예. 그리고 녹음을 해서 그게 이제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래서 노래도 하게 되었다. 근데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담백해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부른 것 같은 네,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함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아요. 네, 맑아요. 맞습니다. 네. 네, 시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강 작가가 유명해지면서 우리 서점에서 구매했던 대표적인 책 제목들이 있는데 네. 그 외에도 교수님은 훨씬 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동화를 썼는데요. 한강 작가가 동화도 썼군요. 네, 동화집이 네 권이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 눈물 상자. 네. 눈물 상자라고 하는 네. 한강 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많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물 상자 중에 일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황빛이 도는 이 눈물은 화가 몹시 났을 때 흘리는 눈물. 회색이 감도는 이 눈물은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 연보라빛 눈물은 잘못을 후회할 때 흘리는 눈물. 진한 보랏빛 눈물은 부끄럽거나 자신이 미워서 흘리는 눈물. 검붉은 눈물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할 때 흘리는 눈물. 분홍빛 눈물은 기쁨에 겨워 흘리는 눈물. 연한 갈색의 저 눈물은 누군가 가엾다고 느껴질 때 흘리는 눈물. 한강 작가의 작품 제목이 눈물 상자입니다. 눈물 상자 한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눈물을 색깔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눈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이 눈물을 색으로 표현하고 감정 상태에 따라서 눈물의 색깔이 달라진다. 예. 네, 들어보시니까 일명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색깔이 뭐 회색이라든가 주황빛이라든가 뭐 검붉은색이라든가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예. 채식주의자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짧게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식주의자는 네. 원래 이제 책으로 한 권으로 묶어져서 나왔는데 원래는 각 따로따로 발표된 작품이에요. 옴니버스 느낌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예. 네, 아마 작가는 큰 구상을 가지고 1부, 2부, 3부 이렇게 따로따로 작품을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한 권으로 묶은 거죠. 사실 연작으로 단행본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큰 카톡으로 물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예. 근데 이 채식주의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엇을 채식을 먹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가부장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폭력의 문제.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종속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여야 되는데 종속 관계로 예전에 첫 이야기했었던 때처럼 어린이와의 관계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폭력이 가해지는 장면들이 사실 그런 국가 폭력하고 나중에는 네. 소년이 온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작가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 한강 작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